안녕하세요. 한반도 집중탐구입니다. 여러분, 최근 접경지역 취재를 나가는 기자들의 가방 속엔 노트북만큼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궁금하시죠? 바로 이 가방을 한번 보시죠. 방역복과 장화입니다. 왜일까요? 북에서 떠내려온 가축 사체나 말라리아 모기 때문입니다. 기후위기는 군사 분계선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같은 비가 내리고 같은 강이 흐르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 접경 지역은 남북이 함께 겪는 기후위기의 최전선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집중탐구에서는 우리 마당까지 들이닥친 이 긴박한 실태를 아주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사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여름철 장마와 집중호우 때마다 반복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북측 지역에서 떠내려온 가축 사체가 임진강 하류와 접경지역 하천에서 발견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돼지와 소 사체가 강변에 쌓이면서 악취와 수질 오염, 전염병 우려를 키웠다는 사례들이 여러 차례 보도되고 있는데요. 집중호우로 북한 축사가 침수되고 폐사체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채 강으로 유입되면서 남쪽 하류까지 이렇게 흘러서 내려온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후위기는 군사 분계선에서 멈추지 않는데요. 같은 비가 내리고 같은 강이 흐르기 때문이죠. 특히 우리 한반도 접경 지역은 남북이 함께 겪는 기후위기의 최전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입된 가축 사체는 물속 유기물을 급격히 늘려서 산소를 빼앗고요. 또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 확산 위험까지 키우고 있는데요. 결국 하류 주민들의 식수, 어업, 농업까지 영향을 받게 되는 만큼 기후위기 시대의 수질 문제는 더 이상 남북이 따로 관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게 된 겁니다. 과거 황강댐 무단 방류로 우리 야영객들이 큰 피해를 본 사건 기억하시죠? 이 사건은 접경 하천이 국경이 아니라 하나의 유역이라는 사실을 극적으로 보여줬는데요. 이렇듯 하천 수위 문제도 심각합니다. 임진강 유역은 북측 강원도와 황해도에 내린 비, 그리고 북측 댐 운영에 따라 남쪽 수위가 크게 변하는데요. 임진강은 북측의 비와 댐 운영에 직접 영향을 받습니다. 더 심각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입니다. 원래 보이지 않는 게 제일 무섭다고 하잖아요. 이 감염병 문제를 빼놓을 수 없는 건데요. 기온이 오르고 강수 패턴이 바뀌면서 모기가 활동하는 기관과 지역 또한 당연히 함께 넓어지고 있겠죠. 그러면서 생기는 대표적인 병이 바로 접경지역 말라리아인데요. 이 비무장지대 인근은 습지도 많고요. 사람 왕래도 잦기 때문에 북측의 감염 상황이 그대로 남측 군인과 주민들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보건 정보를 공유하고 방역 물자를 지원하는 인도적 협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죠. 앞으로 한반도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는 매년 더 커질 전망인데요.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날이 많으면 많을수록 북측의 댐 방류 정보는 더욱 중요해지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최소한의 수위 방류 정보 시스템 실시간 공유 체계, 그리고 남북 공동 홍수 예경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야지만 주민 대피와 댐 운영을 조정해서 또 다른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접경 지역의 이 환경 문제라는 것은 수질, 방역, 감염병, 홍수 안전이 얽힌 복합 위기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평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요즘 우리 세대는 그냥 단지 이 민족의 정으로 북한을 돕자고 하면 고개를 갸웃하기 마련인데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우리 집 앞마당이 잠기는 걸 막기 위해서 북한 산에 나무를 심자라고 하면 어때요? 납득이 되시죠? 우리 집 앞마당 잠기면 안 되잖아요. 이건 또 재난 방지 비용을 줄이는 효율적 투자기도 하고요. 이 산림 조성에 애쓰고 있다곤 하지만 실제 위성 사진은 이렇습니다. 북한 산림 항폐화는 우리 남측 주민들의 안전과 지갑을 위협하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위성 분석을 말씀드릴게요. 국립산림과학원의 위성 분석에 따르면 북한 산림의 32%인 284만 헥타르가 황폐화됐다고 합니다.
서울 면적의 46배나 되는 엄청난 규모죠. 이 황폐화가 접경지역 홍수 위협을 5배 이상 키운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산림이 망가지면 폭우가 토양을 쓸어내리게 되고요. 하천에 퇴적물이 쌓이게 되고 강 바닥이 높아집니다. 바로 이게 임진강과 농경지들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이유가 됩니다. 이게 우리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합니다. 주민 대피, 농지 침수, 인프라 복구에 정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북한 산림 문제가 우리 보험료 상승과 세금 부담 증가로 직접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산림 훼손으로 인한 토양 유실은 한 번의 홍수에 수십억 원의 복구비를 발생시키고 이건 결국 우리 예산으로 또 메워지게 됩니다. 농업 피해도 큽니다. 북한 산림에서 흘러내린 토사 그리고 유기물들이 우리 남측 논밭을 덮게 되면 수확량이 줄고 오염으로 인해 쌀값도 함께 오르게 되겠죠. 결국 우리 식탁 물가에 바로 부담이 되게 되고요. 게다가 산사태 위협도 무시할 수 없죠. 이 병해충 피해로 잣나무 25만 헥타르가 망가진 상태라서 산불과 산사태가 빈발하고 있는데요. 파주나 철원에 사는 주민들은 이미 이런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의 산림 복구 전투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우리 남측의 기술과 자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남북이 함께 황폐지를 보관하면 홍수 위험을 줄이고 기후 목표를 공유하며 우리 경제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우리 안전과 경제를 지킬 수 있는 투자로 인식을 해야 되겠죠. 저도 파주에 있는 산림청 남북 산림협력센터에 여러 번 방문했었는데요. 그때마다 이런 이야기들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안전을 위한 보험이라고요. 또 다양한 식물종 등 생물 다양성을 지키고 연구하는 문제도 남북이 힘을 합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겠죠. 기후위기 대응에서 남북 협력이 먼 이상처럼만 들리시나요? 하지만 적대국 사이에서도 성공한 해외 사례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이가 안 좋은 이스라엘과 요르단도 이 물만큼은 같이 관리합니다. 미국과 멕시코가 장벽을 미국이 세웠지만 홍수를 막기 위해서 손을 잡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이 정치로는 싸워도 생존은 어쨌든 우리가 같이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머뭇거리는 사이에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산림 사업에 먼저 뛰어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 국경 산림에 대규모 조림 프로젝트를 벌이고 있고 러시아는 시베리아 산림 복원 명목으로 기술 지원을 확대 중입니다. 이들은 단순 조림을 넘어 국제 탄소 시장을 주도하려 합니다. 결과적으로 북한 산림이 복원될 때 생기는 탄소 배출권, 이 주도권이 중국과 러시아 손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빠지게 되면 남측 홍수 위험을 줄이는 복원 효과도 타국 기술에 의존하게 되고 그 이익도 타국 배출권 사업으로 흘러갑니다. 게다가 이 탄소 배출권 시장 2030년까지 1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인데요. 더 큰 문제, 이 한반도 환경 주권이죠. 임진강 유역의 관리권 그리고 수자원 정보 공유까지 외세에 넘어간다면 한반도 환경 데이터가 타국에 좌우되는 미래가 옵니다. 이 한국의 기술과 북한의 광활한 면접을 결합해서 탄소 배출권을 우리가 주도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더 치고 나가기 전에 실질적인 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가 통일부 유니콘 기자단으로 활동할 때 2023년 남북 산림협력 국제 심포지엄을 직접 취재했었는데요. 지금도 통일부 블로그에서 이 기사들 보실 수 있고요. 권영세 통일부 장관, 임상섭 산림청 차장, 콜린 브룩스 주한 영국대사 등을 직접 이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이 현장에서 이런 전문가들이 그린 대탕트를 외쳤는데요. 산림처럼 비정치적인 분야에서 남북이 먼저 손잡고 긴장을 풀어가자는 거예요. 그때 그 취재 현장을 떠올리면서 그린 대탕트가 왜, 어떻게 한반도 미래를 바꿀 수 있는지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세션에서 백성호 교수는 고난의 행군 이후 2008년까지 북한 산림이 138만 헥타르 줄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난으로 주민들이 땔감을 위해 산을 훼손한 건데요.
또 이 세션에서는 정호영 팀장이 산림조성, 복구, 양묘장 형대와 같은 거고요. 그다음 산림보호, 재해 공동 대응하는 거, 산림이용, 에너지, 자립마을 등을 만드는 거, 이런 식으로 3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정종국 교수는 이런 경북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솔잎 혹파리 먹존벌 방제 기술이라는 것을 개발하셨다면서 이런 것들도 우리만의 무기로 제안을 하시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가장 주목할 모델이 UN 청정개발체제 CDM인데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지원하고 그 실적을 자국 배출권으로 인정받는 제도죠. 한국이 북한 황폐지에 숲을 조성하고 탄소 흡수량을 인정받으면 남북이 함께 이렇게 이익을 얻게 됩니다. 심포지엄 패널들은 이것이 정치 갈등 속에서도 가능한 길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다른 나라들이 주도권을 잡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모델로 평화와 실리를 함께 챙길 수 있다면 가장 좋겠죠. 지금까지 접경 지역의 위기부터 그린 대탕트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북한이라는 상대에 맞서 안보를 튼튼히 하는 건 당연히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기후위기라는 이 거대한 위기 앞에 북한과 손잡는 것 또한 똑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기후는 장벽으로 막아세울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남북이 싸우더라도 외계인이 침공하면 힘을 합치지 않겠습니까? 기후위기가 바로 그런 공동의 적입니다. 매년 상승하는 기온, 전례 없는 집중호우, 그리고 홍수 위험까지 이건 이념 싸움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북한 산림에서 내려온 토사가 우리 논밭을 덮을 때 그 피해는 군사분계선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더구나 산림은 비정치적인 영역입니다. 기후 대응은 갈등을 넘어선 공존의 영역이죠. 정보 공유부터 시작해서 공동 관측망, 병해충 방제 합동 작업까지 우리가 단계적으로 같이 해 나가야 합니다. 정치는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지만 우리가 마시는 물과 공기는 우리를 나누지 않습니다. 우리는 같은 물을 마시고 같은 공기를 마시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도 적대를 넘어서서 공존이라는 더 큰 생존의 영역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안보를 유지하면서 기후라는 이 공동 전선에서는 또 협력하는 것이 진짜 튼튼한 미래를 만드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념은 갈라져도 한반도는 명백한 하나의 기후 권역입니다. 누구라도 이 기후 위기로부터 혼자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환경 협력은 닫힌 대화의 문을 열 가장 부드럽고도 강력한 열쇠입니다. 한반도 기후위기 공동 대응, 이것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고 실익을 챙기는 남는 장사이자 반드시 필요한 전략입니다. 오늘 집중탐구 여기서 마칩니다.